자, 이번 시간은 226페이지 부동산 투자예요.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시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두 파트입니다. 투자론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론하고요. 투자하고 감정평가는 정말 어렵거든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요 두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그런데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투자에 대한 목차부터 간략해 볼까요? 목차. 자, 크게 5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의의부터 공부합니다. 자, 의의에서는 아주 가볍게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이거 간단히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대개 투자를 하는 것은요, 수익이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투자했는데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초래하겠지. 위험은 또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란은 한 방울이 담지 말자. 아시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하고 두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거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굳이 알아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가를 삽니다. 얼마 주고? 10억 주고요. 그러면 10억 주고 상가를 샀다. 이때 10억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1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가를 왜 삽니까?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 월세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월세가 매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얘는 무슨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요, 현재 지출이에요. 비용이. 근데 수익은 전에 계속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자, 비용 지출은 현재 가치지. 수익은 미래 계속 발생하잖아. 이걸 잘 비교해서, 자, 수익이 큰 쪽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화폐의 미래 가치와 현재를 비교해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공식 암흑에 너무 많아. 한 20개 가까이. 진짜 공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로 공부하시면 어려운 거는요, 4장하고 5장이 있죠. 이 두 개 파트가 관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요. 4장, 5장이 특별히 어려운데. 그러면 투자론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이 35회 시험이죠. 그러면, 그 전이 34회고, 34회 시험은 제 기억으로 34회, 2년 전 투자론에서 무려 8문제. 엄청났어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시험은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3문제. 너무 적게 나왔어요. 예. 많이에다가
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주 드물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시험은요. 올해 시험은 원위치. 최소한 원위치예요. 다시 이제 6문제, 7문제는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항상 계산 문제 필수 무조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여러분들은 미리 예상하세요. 여기서 무조건 2문제 출발. 3문제 충분히 가능하다. 2, 3문제. 여기 한 3문제쯤 보시고요. 계산 문제만큼도 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문제, 7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전제라면 얘가 별표 3개죠. 무슨 말이죠? 3문제는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절반이. 나머지 이제 한 문제 보면 되겠네.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요. 목차는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1번, 2번까지만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공부량이고요. 오늘 수업은 개설 파트하고 위험과 수익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를 전체를 다 부담스러울 필요 없고 4장, 5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돈이죠, 돈 거죠. 예. 고상한 말로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이 공부 왜 합니까? 중개사. 합격하면 부자가 되려고 부자. 예. 다 이거잖아. 돈. 이게 투자의 투자. 예. 그러면요. 자, 이거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연봉이 엄청 높아요. 이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 변호사, 의사 또는 이제 변리사, 예, 전부 다 연봉 2, 3억 다 넘어가잖아요. 예. 부자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자, 부자를 연봉이 높다고 절대 부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부자란 대개 한 기준이 60억 정도. 자산이 60억 정도. 근데 그 60억 정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55세래요. 미국 사회에서는요. 55세가 되어서 한 60억 가진 사람들은 대개 부자라고 본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보다는 덜 하겠지만은요. 나이는 50대로 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60억은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조사에 하자면 20억 하는 쪽도 있고, 그죠? 또 30억 또는 뭐 50억이다. 기준은 정확히 나름이니까요. 예. 어쨌건 20억 또는 30억, 50억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겠지만은 그만하면 이제 부자가 되겠지만은요. 대개 가장 합리적인 부자는요. 연봉 많은 게 부자 조건이 아닙니다. 예. 연봉 2억씩 버는 사람들도 쓰기만 해요. 예. 소비 마녀. 쓰기만 합니다. 나중에 개털입니다. 개털.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 받아. 이런 사람들이 알뜰하게 재테크해가지고 또 여기처럼 수십억 만들었잖아. 예. 이거 연봉 많은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는요. 연봉 많다 이 꼴이 아니고요. 부자는 뭐냐?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 머니 파이프라인. 해석하면 돈줄이지, 돈줄. 예. 예를 들면요. 월급 받는 거는, 얘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래, 월급 떼고. 월급은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부자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합니다. 채권도 사요. 예금도 갖고 있고요. 또는 경매도 하고, 상가도 사고요. 토지도 사고, 또는 이제 비트코인. 예.
코인 있죠. 비트코인도 하고, 금도 사고요. 달러도 사고, 또는 블로그 수익도 내고, SNS. 또는 이제 책도 씁니다. 강의도 해요. 책 쓰면 종이책, 뭐, 전자책 많고요. 그럼 덩달아 강의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각각의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이 대개 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형편이 어려웠는데 흑수저인데 예. 적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예. 이런 식으로 책을 쓴 저자들은요. 출발은 개털이라. 근데 이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고 다 부를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 잡힙니까? 내가 학교 계세요. 정기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기 수입 들어오기 수수료. 예. 그게 일종의 이거야. 예.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는요, 누구보다 시장 흐름을 잘 압니다. 특히 부동산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부동산만큼은 앞서가. 그러니까 경매, 상가, 토지 예. 밝아지거든요. 누구보다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각각 수입을 해요. 한 개 더 좋아하면 또 최근에 뜨는 거 있잖아. 무인 가게. 이거는 알바, 너 1, 2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가끔 갈려주게 되면 여기서 얘만 잘 차려놔버리면 따박따박 한 달에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요. 따박따박 뽑히잖아. 그러니까 소득을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 하셔가지고 파이프라인 이것저것 만들어서 여기에서 월 5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매달마다 따박따박 500씩 들어가요. 연금이 필요가 없어요. 노후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예. 이게 없으면요. 60이 넘어가지고 지가 벌어야 돼, 노동으로. 60 넘어가서 아무것도 벌려고 해봐요.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60이 넘어가면요. 그래, 그거를 미리 여기서 만들어 놔야 돼.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적어도 자 이것이 부족하면요 1,000만 원 만들면 돼. 만들면 돼요. 이 저자는요 파이프라인 통해서 얼마 만들어서 3,000만 원요. 월 3,000만 원. 6년 만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뭐 금이나 달러 같으면 뭐 여러분의 관심 정보는 아니겠지만은요 이 책을 읽으면요 금이나 달러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요 요즘 조각 투자했지. 비트코인도 코인 하나에 1억이 넘잖아. 들어가면 얼마든지 0.00 해가지고 조각을 사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야. 금 한 돈이 아니고 금 1g 조각 투자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투자하고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채권 회사채 구입하잖아요. 이것도 조각 투자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방법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교재는 226페이지고 먼저 개설 파트는 쉬워요. 강의부터 보시면 가볍게 투자와 투기부터 비교합니다. 자, 먼저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 투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기자가요. 투자와 투기 기준이 애매해서 대학교 유명한 경제학자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디까지가 투자고 투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대답하기를 맞냐? 자네가 땅을 사면 투기가 되고 내가 땅을 사면 투자가 되네. 예. 꼭 내로남불 같은 소리죠. 그죠? 예, 예. 우스갯소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줄 보시면 되게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주로 장기간 투자예요. 무엇이 목적이다?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투자는 주로 목적이 뭐지? 생산. 생산과 관계되면 투자가 되고 관계 없으면 투기가 돼요. 투기는 반대로 짧게 단기에 생산과 관계없죠. 다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양도 차익입니다. 매매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보유하고 있다가 대파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생산활동과 관계되면 투자가 되고요. 관계가 없어. 매매 차익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투자의 일반적인 3단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취득한다, 취득 단계. 다음에 운영 단계가 있죠. 그리고 처분하자. 3단계. 여기서 이제 운영 단계라는 것은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는 바로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에 투기는 취득하죠. 얘가 없어요. 바로 처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운영 단계가 있으니까 투자가 되고 운영 단계가 없으니까 투기다. 이 차이점이 가장 알기 쉬운 차이점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사용 수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소득이득이다. 처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본이득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소득 이득과 자본이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가를 사세요. 얼마 주고 10억 주고. 그러면 매월마다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이때 월세가 뭡니까? 소득이 돼. 월세. 그리고 얘를 한 5년 갖고 있다가 5년 뒤에 얘를 1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았죠. 처분 거죠. 그러면 얼마 남았다? 단순히 숫자를 보면 5억 남았지. 얘가 뭐지? 자본이득. 그래서 항상 투자하게 되면요. 소득 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는요. 얘가 없어. 투기는 오로지 무엇이 목적이다? 처분, 소득이득이 없다.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투자에서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구분하시겠죠. 얘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양들 비교하면서 요거 3단계만큼은 필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의의를 설명을 들었으니까 잠시 교재 볼까요? 교재. 226페이지 01번 투자의 개념. 투자란 현재 지출을 통해서 미래의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02번 투자의 장점. 자, 2번은요. 웬만하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가 우리 시험 교재는 4개 나오네요. 1번 인플레이션 해칭, 괄호 구매력 보호 기능. 2번 소득 이득과 자본이득 감 잡히죠. 설명드렸습니다. 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 3번 절세효과, 4번 지렛대효과. 4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아주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얘는 바로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대개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주로 이 물가 상승이.
주로 인플레이션은요, 경기가 언제 호황일 때, 호황 국면. 경기하게 되면 요거 기억나시죠?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이 돼. 그러면 경기가 호황일 때, 이때 경기가 좋은 만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잖아, 그죠? 이럴 때 뭐가 발생하더라? 인플레이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지금은 얘보다는 여기 가깝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지.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 근데 불황인데도 물가가 올라가잖아. 얘는 인플레가 아니에요. 얘를 가르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가 바로 경기 침체를 말해, 침체. 경기가 침체가 되어도 여전히 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더라.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일 때도 물가가 오르더라.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볼까요? 그러면 뭐 2025년 1900년대쯤이 되겠다, 그죠? 30년 전에. 그때 그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쯤 했을까요? 다 검색해 봐야 되겠지만 한 500원 잡을게요. 500원. 500원. 그쯤 했을 거예요, 대충. 짜장면 한 그릇. 30년 전. 지금 대충 얼마죠? 대충. 얼마요? 8, 예? 5,000원 최소한 넘죠, 그죠? 예. 일단 5,000원 잡을게요. 예. 얘가 인플레이션. 30년 동안에 몇 배 올랐다? 10배. 짜장면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땅값은 30년 전에 땅값이 지금보다 10배만 올랐을까? 더 올랐을까? 훨씬 더 올랐어요. 훨씬 더. 제가 그 과거에 부산 서면 쪽에서 한 7, 8년 강의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강의할 적에 그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겨울철인데 강의 다 끝나니까 이 송생들이 갑자기 저 불러요. 저진같이 먹자면서. 그래서 60대 남자분들이 3명인데 저 합치면 4명이 되겠지. 서면적 식당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보고집, 예, 보고집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나이가 다 60이 넘었으니까 그 점심 먹을 때 안 빠지는 게 있죠. 소주. 예. 그래서 4명이서 탁 앉아가지고, 예. 저도 같이 소주는 마십니다. 그래, 막 술을 적당히 마시면서 또 이제 먹다 보니까 술 기분에 이분들이 다 60이 넘었습니다. 예. 하나같이 시시타령하더라고요. 시시타령을. 술이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한숨을 팍 쉬면서요. 내가 30년 전에 광안리 해수욕장 들어보셨죠? 광안리 땅을 샀더라면 광안리가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은 다 분양하기지,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더라면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럼 30년 전 광안리가 저 매립지에 전 분양할 적에 분양가가 평당 1,000원입니다. 위치가 좋으면 1,500원. 그러면 1,000원, 1,500원. 얘가요, 이분들이 아마 30대가 되겠지, 그죠? 예. 직장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200평만 사자. 1,000원 곱하기 200평은 20만 원밖에 안 돼요. 20만 원. 어쩌면 지청 다니면서 20만 원 해가 살 수 있잖아. 예.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 이걸 놓고 후회하는 거라. 예. 그러면서 넋두리 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 하죠? 그냥 만자를 붙이게, 만자. 1,000원짜리가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더 해도 더 하지. 1,000만 원 잡을게. 몇 배 올랐다? 10,000배요, 10,000배. 10,000배. 예. 그러면요, 20만 주고 산 땅. 가능해서요. 예. 지청 다니면. 예.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예. 곱하기 10,000배면요, 20억, 20억. 그러니까, 이때 20만 원만 투자했더라면, 지금 20억이면요,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왜? 땅값 계속 오를 거고, 이 땅에다가 뭘 지어도 되지. 뭐, 회탕을 짓든지, 모텔을 짓든지 짓게 되면, 이게 생기잖아요. 이게. 예. 팔면 요거밖에 없는데,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바로 땅의 힘이다. 예. 그래서, 자, 결국 이런 제목 보세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너무너무 강해요. 얘가 10배 오를 때는 10,000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동산을 사, 땅을 사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여기서 해칭은요, 영어를 해석하면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즉,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예. 요즘 저금리입니까? 고금리입니까? 이거 심각하죠, 고금리. 예. 고금리. 상가를 사면요, 소득이득, 수익률이, 상가는 5% 하면 좋은 거라. 되게 좋은 거예요. 금리가 5% 맞먹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이거면 누가 상가를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요, 아파트, 상가 사기 좋지. 예. 왜?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에 유리하잖아요. 사게 되면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요. 예. 인플레하게 되면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해가 거듭될수록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돈을 찍어내잖아. 찍어내죠. 돈 찍어내는 만큼 화폐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필연적으로 얘는 발생합니다. 필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돈은 자꾸 찍어내지. 이럴 때 금리가 싸다. 이때부터는 뭘 합니까? 이때부터 상가 사고 땅 사고 금리가 쌀 때. 그럴 때 굉장한 인플레이션 했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다. 인플레 했지요. 두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력을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둘 다. 여러분들은 소득이익이 좋아요? 자본이익이 좋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되게 젊은 사람들은 얘를 좋아해요. 예. 받았을 때 한 방에 크게 먹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보세요. 영끌 해가지고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예. 그런데 분위기 안 좋아서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60이 넘으면 보수적입니다. 이때는요, 위험한 것보다는 월세가 제대로 안전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3번 절세효과. 절세효과는요, 단어 듣기만 밑줄 하세요. 첫 줄 끝에 감가상각비 밑줄. 두 번째 줄요, 차입 이자 밑줄. 뭐하고 뭐죠? 감가상각비하고 대출이자. 요거 두 가지는요, 특히 요거예요. 개인보다 이거 법인. 여러분도 학교 가시면 개인 사무소 내든지 아니면 중개법인 내겠지. 그렇잖아요. 일단 법인은 뭐, 법인 차리게 되면 법인은 경비 관대하거든요. 경비 관대하기 때문에 비용 떨기 많잖아. 이럴 때 감가상각비하고 대출이자는요, 법인에서는 과세에서 공제해 주거든요.
공제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혜택이 크다는 말입니다. 절세율가. 따라서 특히 법인인 경우에 감가상각비 하고요. 대출이자만큼은요. 비용 계산해줘요. 세금을 적게 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절세효과. 4번요. 지렛대 효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수수료 출시되기 때문에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 괄호 1번 어휘부터 볼까요? 1번 지렛대 효과라 밑줄하세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밑줄하시고요. 3번 내의 종류가 세 가지 있죠.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적 지렛대. 세 가지인데요. 얘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 것 없이 1번만 밑줄. 정의 지렛대 효과는 땡땡.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수익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일단 밑줄부터 먼저 끄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은요. 지금부터 교재 봅니다. 교재. 강의 노트. 자,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 레버리지 이펙트다. 레버리지 효과가 되고요. 지렛대 하게 되면 특히 자, 부동산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고가품입니다. 몇 억씩 하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잖아요. 금융부채. 다른 말로 차익금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자. 산출의 효과입니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먼저 정의 지렛대. 두 번째 부의 지렛대. 세 번째가 중립적 지렛대다.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렛대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만 주면 돼요. 지렛대. 그럼 요 약간의 힘이 뭐지? 요거야. 차익금.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내 돈 갖고 투자하고요. 5천 원 은행에서 빌린대. 그러면 차익금이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 한 5% 잡을게요. 5%. 네. 얼마? 이자 5%. 연 5%. 자, 그래서 은행에서 절반 5천만 원을 5% 이자로 빌려서 내 돈 합치니까 1억이지. 얘를 잘 굴려가지고 1년 동안에 수익률이 20%. 멋지죠? 이만큼 내게 되면 은행이 빌린 그 이자 5% 갚아 적어도 내가 15% 더 먹었잖아. 얘가 뭐예요? 바로 정의지렛대. 정의지렛대. 일반적으로 지렛대는요, 정을 말이요, 크게 먹은 경우. 거꾸로 이렇게 빌렸는데요. 그래서 내 돈 보태서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수익은 내긴 냈어요. 수익률은요 20%가 아니고 2%밖에 못 먹어요. 은행 이자가 된다 안 된다? 택도 없지. 잘못 빌렸죠. 손해봤죠. 얘가 뭐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다. 지렛대가 없는 경우는 중립적 지렛대가 되고 세 가지.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각각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정의 지렛대는 첫 번째 네모, 중요하니까 네모였어요. 얘가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얘가 가장 크고 다음에 총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얘가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가 정의되려면 얘가 낮아야 되겠죠. 낮은 금리. 간단한 숫자를 넣게 되면요. 만약 얘가 이거 따로 예제 쓸게요. 예제 보시면 예제가 그 밑에 예제 나와 있죠. 그죠? 예제가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10%다. 이렇게 빌렸는데 1년 동안에 총 수익률이 20%다. 은행 갚아줘도 내가 더 크게 먹었다. 나의 알짜 수익은 35%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내가 가장 크게 먹었잖아요. 얘가 정의질이 됩니다. 정의질이 됩니다. V시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 둘, 셋. 정반대로. 이런 금리가 높아야 되겠지. 거꾸로 대출이자가 30%라. 말도 택도 없어요. 30%. 총수익률이 20%다. 택도 없잖아요. 이럴 때 지분수는 5%밖에 안 돼요. 엄청 손해봤잖아요. 거꾸로 되면 V질이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똑같아. 20% 똑같아요. 똑같으면 질대가 전혀 없잖아요. 중립적 질입됩니다.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지분 수익률 얘는요, 항상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 그래서 강의 또 보이는 박스 공식이 있죠, 공식. 이 공식은 필수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나왔다 하면요, 기분 좋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가 4개 나와요. 지분 수익 공식.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모가 지분 투자기고요. 분자가 단어 3개, 전체 순수익. 이자 빼자, 이자 비용. 그리고 가치 증가분 더하자. 가치 상승입니까? 증가입니까? 가치 증가요? 상승 똑같은 말인데 가치 노트들은 가치 상승. 상승 증가 이렇게. 그러면 계산 문제는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문제 보고 숫자만 집어 넣어주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계산 문제 공식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합니까? 예. 여러분 시험 과목 민법, 공법, 학교는요. 중개법이고 암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다음 암기 어떻게 하실래요? 암기는 시험 치기 전까지 풀어야 됩니다. 암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암기를 걱정하세요. 예.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뭐 아시잖아. 예. 암기는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요. 예. 반복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반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반복입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반복의 싸움이거든요. 반복만 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가 저를 숫자가 있어요. 65. 즉 65 법칙인데요. 65. 이게 뭐냐면요. 65 하면 그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가요. 처음에 주니어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땄잖아요. 예. 너무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도 처음에는요. 삐약이지. 뺑아리입니다. 아마추어 서툴러요. 김연아 선수의 이거 지독합니다. 어릴 때 말이죠. 피겨스케이트 사실 연습하다가 실수합니다. 미끄러져요. 엉덩이가 찍었습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일어났어요. 김연아 선수는요. 그 넘어진 실수한 자세를 그대로 65번 반복합니다. 65번.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가 회복이 되거든. 예. 계속 실수하면 65번 반복. 금메달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단어도 좋아합니다. 15,000. 그러면 그 수영에 유명했던 선수 아시죠? 박태환 있죠? 예. 박태환 선수도 아마 400m 금메달 땄을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요. 박태환 선수는요, 매일 요거예요. 15,000 미드. 암산 됩니까? 몇 킬로입니까? 1000m가 1km니까 15km. 15km. 여러분들 군대 경험 다 빼고요. 다 빼고 하루에 15km 걸어보거나 뛰어본 적 있습니까? 군대 가면 행군하면 넘겠지만 군대 빼고 거의 없을 거예요. 예. 15km. 박태환 선수는 평소에 하루도 걸리지 않고 15,000m 15km를 수영으로 매일 걷는 것도 힘들겠지. 일 없이 매일 15,000m를 반복하니까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의미 아시겠죠? 예. 이렇게만 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심칠 때까지만 이런 의미 좀 떠올리시게 되면 우리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반복하시면 돼요. 예. 악착같이 그냥. 예. 시험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공식 암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푼 겁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문제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문제 있죠. 문제가 맨 끝에 보니까 예제가요. 19회 때, 9회 때입니까? 9회 때 기출문제. 오래됐다, 그죠? 자, 문제 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보게 되면요. 계산 문제는요. 그냥 읽으면 도무지 정리가 안 돼요. 이런 문제는요,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든지 분석하면 좋아요. 이렇게 1억을 투자해요. 얼마 수익? 2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대. 그러면 불러줘요. 1억 투자했다. 2천만 원 벌어요. 몇 프로 수익률? 20%. 얘가 이겁니다. 20%. 네. 계속해서 이 사업은 4천만 원 지분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에 이자를 10% 빌려 투자했대요. 이럴 때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다시 분석합니다. 이 중에서 지분이 내 돈이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당 빌렸지. 네. 맞죠? 내 돈 얼마? 4천만 원. 은행에 얼마 빌렸다? 6천이죠. 이자가 몇 프로? 10%. 맞죠? 10%. 그러면 1년 이자가 암산 얼마? 600만 원. 이자가 분석 끝. 은행 이자 몇 프로? 10%. 나왔네. 은행 이자 10%. 이럴 때 뭘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을 구하시오. 무조건 공식 떠올리지. 공식. 단어 하나, 둘, 셋, 넷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숫자 넣습니다. 지분 투자액은 4천이다, 6천이다? 4천. 만자 뺄게요.
순수익은요, 얼마? 순수익은 2천. 이자 비용. 이자가 얼마? 600. 근데 가격 상승은 자료가 없잖아. 없으면 빼자 또는 제로입니다. 있으면 넣어주고요. 없으면 빼고. 앞으로 써요. 분모가 4천. 1,400이죠. 암산해도 되고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요. 얼마가 나와요? 0.35. 정답 35%. 기본 수익률 35%. 그러니까 얘가 기본 털입니다. 기본 털. 공식만 알아버리면 이거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지. 물론 요즘 시험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지만은요. 계산 문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는 거고 득점이 용이합니다.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익률 몇 프로? 35%. 자, 그럼 봅니다. 쭈르륵 보세요. 자, 1억 중에 4천만 원을, 6천이죠, 6천. 예. 6천만 원을 10%를 빌려서 투자했는데 총수익 20%잖아. 은행에서 갚아주고도 내가 먹은 알짜 수익은 35%라 대박이죠. 네. 얘가 뭡니까? 정해지랬대. 예. 요 문제 사례는요, 바로 잘 빌렸다. 은행에서 갚아주고도 내가 가장 크게 먹었으니까요. 자, 문제 따라오셨죠?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은행이자가 몇 프로였습니까? 10%죠. 이거 좀 바꿔볼게요. 만약 if 조금 바꿉니다. 10%가 아니고 30%다. 너무 높아. 그러면 얘가 몇 프로입니까? 30%죠. 그러면 6, 38 이자가 얼마? 1,800만입니다. 그러면 지분은 4천 똑같이, 순수익은 2천 똑같잖아. 이자만 다르지, 30%. 그러면 얼마가 된다? 1,800이잖아. 얘는 없고. 그러면 이제 4천분의 얼마가 됩니까? 200이죠. 그러면 0.05가 나와요. 5%. 자, 그래서 이자가 몇 프로지? 30%. 30%. 이때 총수익은 20% 그대로잖아. 내가 아무리 잘 벌어도 이자 다 주고 내 거는 5%밖에 안 돼. 차라리 안 빌리면 20% 먹었지. 남 돈을 다 시켜주고 내 먹는 거는 손해본 거잖아요. 뭐가 된다? 손해봤다? 부해지랬대. 20% 똑같으면 뭐가 된다? 중립적 지렛대.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며칠 하니까, 실무랑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확실히 또 한 번 더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렛대는 공식 확실히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결국 이런 수익률을 비교하니까 충분히 정의 지렛대인지 부의 지렛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설은 끝났고요. 제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01번 투자의 위험에서 1번 위험 개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바로 본론 넘어가죠. 229페이지. 목차 2번. 투자의 위험의 종류입니다. 잠시 강의 노트 보실래요? 강의 노트. 자, 괄호 1번. 위험은요, 화살표 어떻게 적혀져 있다? 네모 5개 있죠? 적어줍니다. 사, 금, 법, 인, 유 적어주세요. 사금, 법, 인, 유. 사금, 법, 인, 유. 무슨 법인? 사금, 법인이 있대. 사금, 법인, 유. 사금, 법인, 유. 적었으면 책을 봅니다. 229페이지예요. 자, 투자의 위험은요. 괄호 1번. 지금부터 첫자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상 위험 첫자, 사자 동그라미. 2번요. 금융적 위험 첫자, 금 동그라미. 3번. 법적 위험 법. 4번. 유동성 위험 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플레 위험 인 동그라미. 합쳐서 보게 되면 사금, 법, 인, 유. 사금, 법인, 유. 그래서 위험 종류 5가지가 사금, 법인, 유 5가지입니다. 자, 5가지 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1번. 사업상 위험은요. 첫 줄.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생기는 위험인데요. 사업상 위험은요. 크게 종류가 3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다시 첫자만 동그라미.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운영 위험 운자. 위치적 위험 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시운위. 자, 시운위를 빨리 읽어볼게요. 시운위, 시운이.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문제가 쉽니 안 쉽니, 쉬우니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운이 3가지입니다. 시운이 3가지. 자, 그래서 시장 위험은요, 시장 상황 밑줄. 요즘요,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얘가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다음에 운영 위험은요, 자, A, B, C 단어 3개 밑줄 아세요? 운영이 잘못돼.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 파업이다, 영업 경비 변동 밑줄.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상 위험이 되고요. 위치적 위험은요, 부동성 밑줄, 부동성. 예를 들면요, 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이걸 지었어요, 빌라. 빌라를 지었는데 이 빌라가 안 팔려요. 망하는 거지. 왜 안 팔리는가 했더니 나쁜 위치에다 지었거든.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입지 선정을 한번 했는 거예요. 이상 3가지 시운이. 자, 시운이 3가지를 합쳐가지고 사업상 위험 이렇게 불러요. 시운이. 2번째. 금융적 위험은 7번 볼까요? 요거. 몇 억씩 하니까 빌리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행에서 빌렸잖아요. 빌리면 빌린 만큼 수익이 높아진다. 맞죠? 네. 그것만큼 위험도 높아지겠지. 맞잖아요. 예. 나무든 빌렸는데 잘 활용하면 크게 먹고 안 되면 쪽박 차고요. 그러니까 위험도 커지고 수익도 높은 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야.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일까요? 많이 빌렸잖아.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돼요. 이것을 똑같은 말로 이꼴 금융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사금, 법, 인, 유 중에서 부의 지렛대를 말해요. 부의 지렛대. 이런 경우에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재 봅니다. 금융적 위험은요,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밑줄. 그러나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밑줄 하세요. 만약 투자 금액을 100% 전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은행이 빌린 거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 위험은 제거된다.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지문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바로 3번이라죠. 사금, 법, 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은요. 자, 첫 단어 밑줄 하세요. 법적 환경 변화 밑줄. 법적 환경 변화. 이제 그 법률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법률이 바뀜으로써 부담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적 위험이 되고요. 다음에 4번요. 유동성 위험은요. 1번, 한줄 밑줄 그대로 나옵니다.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밑줄. 이 말은요. 해석하면 현금화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이럴 때 손해본다. 유동성 위험인데요. 특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뭐가 필요하죠? 요거요. 안 팔리니까. 겁내.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를 급하게 팔다 보니까 9억이 팔겠지. 이렇게 손해봤죠. 여러분, 유동성 위험입니다. 손해봤어요. 요즘 건매가 쏟아지죠. 예. 건매, 이것도 안 팔립니다. 예. 앞에 한 개 더 붙어요. 그 건매. 잘 안 팔려요. 한 개 더 붙습니다. 초건매. 이러면 관심을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안 좋아요, 경기가. 건매도 매물이 소화가 안 돼요. 유동성 위험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플레 위험. 인플레 공부했죠? 부동산은 인플레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굉장히 강하고 유리하죠. 예. 어차피 올라간다면 부동산은 그만큼 미리 사버려 선점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하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상승해요.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예. 따라서 결국 자, 2번 보시면요. 2번 보게 되면 특히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에 은행, 대출자는 고정이자 대신에 자, 두 줄 끝에 밑줄 하세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 밑줄. 변동이자는요.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겠대. 따라서 은행에서는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자. 변동이자율을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 위험 종류 크게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5가지가 뭐였다?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5가지 보았고요. 그래서 위험은 공부 끝났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다음에 수익률 봅니다. 쉬겠습니다.